북한이 우리의 대북제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쭉 보듯이 제 기억에는 대번에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의 지금 현재 태도에 개의치 않고 의연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하고 거기에 더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촉구해 나가고 통일부 장관입니다. 장관이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담대한 구상은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하는 구상입니다. 뭐 앞으로도 질문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담대한 구상이 이전까지의 구상과 가장 큰 차이를 먼저 드린다면은 이전의 구상들은 대개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적인 지원을 이렇게 서로 맞바꾸는 형태였었다면은 이 담대한 구상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지원 외에 북한이 핵 개발에 그 어떤 구실로 삼고 있는 소위 안보 우려 이 부분도 우리가 어드레스를 해서 이 군사 정치적인 분야까지 논의를 하겠다 이런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주로 비핵 개방 3천과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비핵 개방 3천과 또 다른 점은 비핵 개방 3천 같은 경우는 그 경제적인 지원 조치도 비핵화와 뭐 1대1로 이렇게 아주 비례적으로 교환을 하고 있음에 비해서 담대한 구상 같은 경우는 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면은 초기에 선제적으로 민생이라든지 인도 협력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 비핵 개방 3천과 구분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차이가 있을 거고 그게 아마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는데 좀 도움이 됐을 텐데 구체적으로는 그 담대한 구상 중에 이제 경제적인 조치와 관련해서는 인프라에 관련해서 뭐 배전이라든지 송전이라든지 북한에 취약한 그 전기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이제 교역이 이제 활발해지고 경제 협력이 활발해지게 될 경우에 공항 항만 같은 시설이 취약한 상황에서 제대로 경협이 이루어지고 교역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북한이 보건 의료 부분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역시 우리가 돕겠다는 부분 뭐 등등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 또 질문이 나오시면 거기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담대한 제의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담대하게 통큰 제의를 하는 거 그런 건가 아니면은 또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담대한 무슨 압박 조치를 하는 건가 아니면은 또 국제사회와 함께 이것을 담대하게 국제사회가 이걸 담대하게 받아들입니까? 장관님? 예, 국제사회에 있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국제안보 쪽에 전문가이신 윤상현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할 텐데, 지금 이 과거에 비해서 단순히 어떤 그 민생이라든지 단지 현재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지원이 아니라 인프라에 관련된 지원들이 대담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총합하면은 문재인 정부도 담대해 보입니다. 뭐 보기에 따라서는 장관님 그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김여정이 비핵개방 지금 제가 장하게 설명드린 것도 비핵개방 3천과 다를 게 없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의 대북제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뭐 쭉 보듯이 제 기억에는 그 대번에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북한의 지금 현재 태도에 개의치 않고 의연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하고 거기에 더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촉구해 나가고 또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담대한 구상은 다른 이 대북제의와 달리 자기 실현적인 조치를 담대한 구상 속에 담고 있습니다. 뭐 3D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상현 의원님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이 우리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받아들일 거를 언제까지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인 그 제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조치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소위 3D입니다. 첫째는 우선 북한의 핵 도발을
이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해서 이 확장 억제력을 통해서 북한의 핵 도발을 단호하게 막아내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나 외교부 쪽에서 더 잘 설명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다음에 두 번째 D는 디스에이전, 단념시키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이 핵 개발을 계속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제재 틀을 좀 더 촘촘히 짜고 또 제재 이행을 강력하게 해서 북한이 더 이상 이게 핵 개발해서는 이 나라가 뭐 좀 시쳇말로 얘기하면 결단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디다이얼로그, 세 번째 D입니다. 이 외교적인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게 해서 거기서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담대한 구상의 대략적인 얼개입니다. 허망한 꿈 꾸지 마라. 이게 김정은의 답변입니다. 예. 누가 자기 운명을 강남떡 따위로 팔아먹겠냐. 또 우리 최준영이라고 뭐 그 북한 통일연구원 참사는 담대한 망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그건 얼마든지 선전 매체에서는 그 좀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북한이 김정은이 9월 8일 날 시정연설에서 한 얘기 중에 핵무력 법안을 만들면서 이 북한의 핵 정책의 변화는 정치 군사적인 상황의 변화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담대한 구상은 바로 정치 군사적인 상황의 변화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라는 점에서 이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여정을 포함해서 우리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하루빨리 대화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의 반응은 예견하셨죠? 그렇죠. 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대북 제의에 대해서 바로 뭐 우리가 응하겠다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D를 통해서 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의 생각입니다. 북한은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 90주년 기념회에서 북한 핵무기를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명했고요. 지난 9월 8일인가요? 핵무기 사용 법제화를 마쳤습니다. 예. 명실공히 북한이 공격이 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도 남한에 대해서 핵무기 공격을 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명기했습니다. 이렇게 핵무력 강성대국을 치닫는 북한이 우리가 대북경제지원 프로그램 해준다고 응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경제 지원 정도가 아니라 경제 지원도 사실은 매우 담대하게 인프라에 관련한 지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치 군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변화를 우리가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제안한 겁니다. 그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북핵의 포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이 카다피라든지 리비아에 유크레인을 보고 도대체 북한의 김정은이 이 핵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금 주변에 이 러시아와 그다음에 카다피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무너졌습니다만 그건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 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나중에 이제 군사 정치적인 조치에 있어서 이 북한의 체제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북한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들어준다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한편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그 낙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북한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은 우리의 대북 경제력을 내부리 쓰는 것을 김정은이 인정하려 하지 않고요. 김정은이 가장 필요한 것은 국제 무역 체계, 금융 체계의 편입이고 또 우리 정부 혼자 만든 북한 비핵화 시의 남북 경협 방안 이게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또 남북 경협하면 김정은은 시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호의가 이런 걸 통틀어 보면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마지막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네. 북한이 사실은 국제 금융이라든지 국제 투자 쪽의 어떤 접근에 대해서 원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어서 아까 설명을 다 못 드렸습니다만은 담대한 구상 중에 한 내용이 이거는 어느 정도 비핵화가 진전된 다음에야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북한을 국제 금융 체제라든지 편입을 시키고 또 국제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담대한 구상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뭐 MB 정부의 비핵 개방 3천 예. 옥사판이다. 좀 전에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근데 뭐 정치 군사적인 우려 해소 예. 또 정치 군사적인 여러 조치했는데 전 비핵 개방 3천은 선 비핵화 그다음에 후 경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그런데 제가 보면은 있습니다. 그 비핵 개방 3천에도 북한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면 우리가 경제 공동체, 사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만들 수 있거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군사 협력 방안도 논의할 수 있고 경제 지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별화되는 것이다. 우리의 담대한 구상은 뭐 나중에 다 잘 돼가지고 지금 뭐 신뢰가 쌓이면 그제 가서 군사 정치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초기부터 군사 정치적인 협력을 논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핵 개방 3천도 좀 그 입안자들이 억울해야 될 부분이 예. 그 자체도 사실은 먼저 비핵화를 다 해야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비핵 개방 3천이 바로 폐기된 거는 그 북한이 아직 비핵화에 나설 준비가 혹은 결심을 못했다 뿐이지 그게 무슨 안이 좀 잘못된 부분에 순전히 책임을 묻는 거는 아마 입안자들이 좀 억울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오히려 장관이 물밑 대화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아직은 지금 채널이 없는 상황이라서 그 솔직하게 얘기해서 물밑 대화를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북 문제에 있어서 공개적인 대화가 다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장관님 저는 이게 담대한 구상이 담대해 보이지가 않고 또 정교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좀 담대한 구상이라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담대한 압박 조치를 해서 협상의 테이블을 끌어당긴다든지 이런 게 안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북한이 지금 완전히 핵 강성대국을 거의 성취한 마당에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해서 바꿀 수 있다, 북한이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발상 자체 전제가 이제 먹히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단계 구분했더라고요. 그리고 비핵화 초기 단계 하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지 또 북한의 어떤 요구하는 행동 패턴이 뭔지 또 그냥 실질적 비핵화 초기 단계에 우리가 경제 지원할 수 있다? 좀 더 정교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립니다. 예, 우리 국제 안보 분야의 전문가이신 윤상현 의원님의 조언을 뭐 따로라도 제가 깊이 받아서 우리 담대한 구상이 그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홍보를 뭐 많이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고 그런데 우리 내용도 구체화하고 좀 더 정밀하게 하고 또 홍보도 열심히 해서 우선 우리 국민들께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장관님 최근에 북한의 이산가족 만남 제의하셨죠.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특별한 배경이라기보다는 북한 이산가족의 남북한 이산가족의 만남은 굉장히 인도주의적으로 기본적인 문제고 또 시기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윤상현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그 남북관계 정책에 있어서 모델로 삼았던 이 동서독 분단 당시에 그 서독의 소위 동방 정책은 그 시초가 빌리 브란트가 베를린 시장이었을 때 이거 베를린 장벽이 생긴 직후에 이산 가족에 상봉하는 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게 아주 기본적이고 인도적인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그 이산 가족 신청을 받았을 때 한 14만 정도의 신청자가 있었는데 그 지금 22년 현재 한 4만여 명밖에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4만여 명 남아 계신 분의 평균 연령이 제가 기억하기에 한 83세 가량 됩니다. 즉 윤석열 정부 5년이 지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생존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태까지 이 이산 가족이 14만이 신청을 하셨는데 실제 만난 부분은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거는 우리가 하루빨리 그 북한에 제의를 하고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에 제의를 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서 이산 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북한한테 제의를 했던 겁니다. 근데 아직은 뭐 답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장관이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의만 하고 이런 행동 패턴, 협상 패턴을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나요? 이런 말씀에서 생각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 인도적 문제에 대한 이 무시, 부성의를
아예 인권 문제로 만듭시다. 인권 문제로 만들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의 패턴을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인권 문제하고 패키지로 해서 이미 국제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넣어서라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